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 부동산 규제 폭탄 때문에 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형님들 이거 보셨습니까? 뉴스만 보시면 절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시는 형님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진짜 큰손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뜯어왔습니다. 형님들 대신 제가 다 분석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 핵심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쌓아놓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따 형님 비업무용 부동산이 뭐냐고요? 형님이 삼겹살집 사장인데 삼겹살이랑 아무 관계없는 강남 빌딩을 사놓은 것 그게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을 얼마나 쌓아뒀냐면요. 2020년 4월 기준 국내 상장사 투자 부동산 가액이 무려 108조 원입니다. 10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형님네 동네 치킨집이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도 3만 년을 팔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상장법인 63개 기업은 자기 회사 시가총액보다 보유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거시기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 주식 다 팔아도 못 받는 돈을 땅값으로는 받을 수 있다니 그럼 그 회사는 기업입니까? 부동산 투자조합입니까? 투자 부동산이 시가총액 절반을 넘는 기업도 159개나 됩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장사를 한 회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꽉 쥐고 안 팔면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자연스럽게 치솟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삽니다. 이 순환이 돌고 돌면서 지가가 로켓처럼 올라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입니다. 2014년 현대차가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 원에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형님유 10조 5,500억이 얼마냐고요? 대한민국 군인 50만 명. 월급을 2년 넘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땅 하나에 질렀습니다. 현대차가 이 땅을 사자마자 삼성동은 물론 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호가가 전부 폭등했습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짱이 피자 한 판에 30만 원 내니까 옆집도 덩달아 20만 원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내리기 효과입니다. 기준점 하나가 박히면 주변이 전부 그 기준으로 올라가는 심리 구조입니다. 얼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닻을 통째로 뽑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팔 수밖에 없겠죠.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오고 그 폭락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부동산이 최고점에 달하자 정부가 초강력 규제 3방을 꺼냈습니다. 아따 이것이 일본이 한 게 딱 3가지였습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기준금리 2%에서 6%로 단기 인상, 토지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무려 60%에서 70%까지 폭락했습니다. 60%에서 70% 폭락이 얼마나 충격이냐면요. 10억짜리 건물이 3억이 되는 겁니다. 대출 7억 끼고 샀다면 팔아도 빚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은행 대출이 전부 부실 채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일본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규제 한 방에 나라 경제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30년입니다. 형님들. 형님유 중국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3대 레드라인 정책을 꺼냈습니다. 3대 레드라인이 뭐냐고요?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고부채, 고래버리지, 고회전 방식을 통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빚 잔뜩 내서 부동산 굴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개발 방식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요. 땅만 살짝 다져놓은 상태에서 분양금을 100% 다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 계약금으로 바로 돌려섰습니다. 이기 먹고 이게 바로 봉이 김선달 방식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 돈 번. 그 봉이 김선달처럼 자기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 사업을 굴린 겁니다. 결과는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비구이안이 연쇄 디폴트, 즉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충격이 은행, 신탁, 자산관리 상품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총액이 무려 1,300조 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을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약 250조 원 규모가 이번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거시기 형님 국세청은 이미 총을 장전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가구, 공시가격 합산 5조 4천억 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상 법인만 1,600곳이 넘습니다. 이미 총구가 겨눠진 상황이고 방아쇠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 챙겨가십시오. 바로 NPL입니다.
형님들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채권, 즉 기업들 건물과 땅이 못 갚는 빚, 덩어리가 되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아따 형님 NPL이 시장에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폭탄 터지고 가격 하락, 담보 가치 붕괴, 또 매물 폭탄, 또 하락.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스마트머니, 즉 큰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위기가 깊을수록 큰손들은 오히려 NPL 투자와 저가 경매 물건에 조용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리스크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규제 강도를 조율하면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동시에 오면 시장이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부동산의 GDP 직접 비중은 약 8%로 중국 25%보다 낮습니다. 다만 가계 자산 부동산 쏠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이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108조 원, 규제 영향권 250조 원. 시장을 흔들 규모는 충분합니다. 둘째, 일본 60%에서 70% 폭락, 중국 헝다 디폴트 규제 과속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전례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셋째, NPL 경매 시장과 큰손 동향을 반드시 주시하십시오. 형님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